최근에 실거래 건수가요. 네. 1000건이 좀 넘었고, 또 금리도 물론 이제 기준금리는 떨어진 게 없는데 약간 정부의 뭐 언지라고 할까요? 그런 걸로 인해서 금리가 좀 떨어지면서 네. 좀 부동산 흐름이 바뀌고 있다. 이런 네.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이런 흐름에 대해서, 진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흐름은 어떤 흐름을 말하는 걸까요? 여기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지만 타임라인이 중요한 거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투기꾼이 아니라면 정말 막 이 주식에 단타 매매하듯이 그냥 샀다가 뭐 또 몇 개월 있다가 팔 거 아니면 여전히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고요. 왜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냐 하면 이거는 그냥 일단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제가 이 이야기를 그냥 먼저 모두에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여러분들 중에는 뭐 저를 뭐 폭락론자라고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선대위는 뭐 10년, 20년 전부터 계속 줄창 떨어진다는 이야기만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거꾸로 왜 제가 한편으로는 기존에 저를 잘 모르던 사람도 왜 제가 부동산 문제 이야기하면 계속 선대인을 욕하는 사람들이 생길까요? 계속 떨어지는다는 이야기했고, 그렇게 해서 정말 실력이 없는 사람이고 아무런 뭐 예를 들어서 뭐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이 계속 선대인을 눈에 가시처럼 계속 뭐 폭락론자다, 뭐 인디언 기우제다, 뭐 10년, 20년 전부터 떨어진다고 했다. 제발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좀 제정신 차리시라, 미치지 마시라. 일상인의 편한 마음으로, 친구의 사정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부동산도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저는 2008년 그 금융위기 직전에 그 부동산 대폭락 시대가 온다라는 책을 냈습니다. 아무도 지금은 그래도 폭락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 당시에 폭락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을 내서 단기간에 굉장히 이제 큰 베스트셀러가 됐고, 실제로 2008년 하반기 내내 6개월 만에 실거래가 기준으로, 그때도 서울 집값이 평균 실거래가 기준으로 한 25% 이상 6개월 만에 수익 낙하했죠. 그 다음에 2009년 1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또 가파르게 반등했어요. 거의 떨어졌던 거, 6개월 떨어졌던 거에 거의 한 8, 90%를 회복했어요. 서울 집값 기준으로. 네. 근데 제가 그때 2009년 10월에 다시 위험한 경제학이라는 책을 내서, 이거 단기적으로 반등하지만 이 집값이 너무 높은 수준이고,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여러 가지 부양책, 그 다음에 이제 그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 뭐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에 제로 금리를 채택하면서 그 영향으로 이제 단기간에 반등했지만 이게 지속되지 못한다, 이거. 그래서 한 몇 년 동안 계속 하락할 거다 그랬는데, 실제로 서울 수도권 집값 기준으로 해서 2013년, 2014년까지 하락세 내지 약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려진 거고 유명해진 거예요. 그 이야기들을 그때 사람들이 잘 못할 때. 근데 이제 제가 2013년에 선대인 미친 부동산을 말하다라는 책을 2013년 하반기에 냈죠. 한 11월쯤 냈는데, 그거는 지금 보면 그냥 사실은 제 책은 대체로 집값 전망에 관한 책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제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차전지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해관계에 오염되지 않은 정보들을 저는 제공하는 걸 제 목표로 생각하고 있고 제 인생 소명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부동산 시장에는 집값이 올라야 먹고 사는 세력들이 너무 많잖아요. 기본적으로 건설업계, 부동산업계, 은행도 마찬가지고, 은행도 부동산 대출 많이 해줘야 되니까.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오른다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자기네들 부동산 펀드 팔아먹어야 되고, 리츠 팔아먹어야 되고, 그게 지금 팔다가 지금 PF 부실 사태 나니까 지금 막 굉장히 골머리 앓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 이거 된다 하면서 막 돈 끌어 썼다가. 거기다가 은행들 같은 경우도 계속 어째가 대출 많이 해주면 오른다라고 해야 되고, 부동산 업계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거기에서 또 그게 엄청난 큰 산업이니까 거기에서
거기에서 뭐 어떤 식으로든 용역을 받든 등등 해서 이렇게 먹고 사는 뭐 교수들부터 해서 무슨 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또 재테크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사실은 자기네들부터가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다 오르는 방향으로 이야기하죠. 오를 때는 그 오르는 이유들이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엉터리 논리를 이야기해도. 예를 들어서 뭐 수도권, 서울 기준이든 수도권 기준으로 주택 공급은 2010년부터 2014년 한 학기까지 오히려 그때보다 2015년 이후에 주택 가격 상승기 때 공급 물량이 20% 30%씩 더 늘어났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주택 공급 부족하다고 그랬죠. 무슨 뭐 예를 들면 절대 물량은 늘어난 게 보이니까 어떤 국지적으로 이런 데 살고 싶어 하는 데는 부족해. 또는 뭐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신축 아파트는 부족해. 온갖 핑계를 다 댑니다. 근데요, 그게 주택 가격 상승기 때는 그런 레파토리는 늘 나와요. 여러분들이 조금 부동산 시장의 역사를 아시면 2000년대 초중반에 2008년 금융위기 때 그 고점을 찍기 전에 나왔던 레파토리들이 약간만 변형돼서 2015년부터 뭐 2021년까지 상승기 때 다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들을 계속해요. 맞죠? 맞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실제로는 뭐냐면 보세요. 아니 그렇게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른 거면 지금 갑자기 미분양 물량을 갑자기 순식간에 왜 이렇게 막 급증하고 있냐는 거죠. 지난해까지 공급 부족하던 게 갑자기 그 사이에 뭐 공급이 뭐 융단 폭격을 퍼부은 것도 아닌데 왜 미분양은 늘어나고 집값은 왜 떨어지나요? 그러게요. 공급 부족 때문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경제 흐름을 이야기하시면 결국은 유동성 사이클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는 유동성 사이클이 계속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양적 완화와 그 제로금리 수준에 가까운 초저금리 상태가 계속 유지됐거든요. 그게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완전히 정말 추가적으로 돈을 걷어들여야 될 시기에 추가적으로 양적 완화에 대해서 질적 완화까지 했고 또다시 제로금리를 하다 보니 그게 이제 거품이 생겨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게. 그 흐름을 보셔야 된다고. 근데 유동성 사이클이 바뀌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뭐 금리 변동 부분은 좀 이따 다시 이야기 드릴 텐데요. 이렇게 이제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바뀐 흐름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 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잠깐 반등했지만 그때 이후로 서울 수도권 집값이 2013년, 2014년까지 지수 기준으로 수십 프로 더 떨어진 거거든요. 실거래가 기준으로. 그러면 지금 얼마나 됐다고요? 그런데 한번 부동산 시장의 여건을 생각해 보자고요. 그때에 비해서 주택 수요 연령대 인구인 30대 후반, 40대 전반, 50대 전반의 연령대 가구 수가 이제 향후 몇 년 동안 계속 줄어드는 상태로 가요. 그때보다 더 비중이 적죠. 인구 숫자, 가구 숫자가 적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집값은 2008년 금융위기 때에 비해서 지금이 훨씬 더 올라 있는 상태잖아요. 그 다음에 그때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데 그때는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는 집값이 그나마 단기간에 그렇게 반등할 수 있던 이유가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를 해서 그래요. 지금은 금리 인상이 멈추고 금리 인하를 설사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상반기 중에 하기보다는 뭐 하더라도 하반기에 될 가능성이 높은데 가파르게 하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미국 CPI 그러니까 CPI 소비자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걸 잘 뜯어보시면 분해해 보시면 최근에 그 CPI 지수가 떨어진 건 기본적으로는 에너지 그다음에 농산물 가격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그래요, 대체로. 근데 지금 미국 CPI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게 주택, 주거비예요, 주거비. 주거비가 안 떨어져요. 올라가요, 지금. 왜냐하면 이건 제가 지난해는 제가 책에서도 설명했는데 주거비는 소비자 물가 지수 중에 6개월마다 조사를 하고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후행해서 흐름을 반영하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지수가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라고요. 한동안은.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물가 지수가 아니라 주거비 지수는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고, 그 다음에 이게 물가가 안정되려면 서비스 물가가 또 안정이 돼야 되는데, 서비스 물가에 기반이 드는 건 임금이 안정돼야 되잖아요. 안정된다기보다 임금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 경기가 지금 처진다 하는데 사실은 뭐 지난해 4분기 그 경제 성장률도 좋게 나왔고, 또 한편으로는 노동시장이 지난 몇 주 전에, 한 2, 3주 전인가? 나온 지표를 보면 실업청구 수당이 기록적으로 줄어들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실업자 수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근데 안 늘어요, 이게. 오히려 줄어들어 버려요. 이런 상황에서 임금이 쉽게 떨어지겠냐고요. 그럼 서비스 물가가 빨리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인플레가 여러분 뭐 자꾸 일부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파르게 안 떨어진다. 그러면 금리 조정이 빨리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게 유동성 사이클이 바뀌어서 이게 미국 연준 입장에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10년 넘게 그렇게 초저금리의 유동성 완화를 한 결과 인플레가 막 이렇게 급등하는 상황이 오니까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네. 그리고 이 상태로 계속 가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 이번엔 금리가 하락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 연준 금리 기준으로 해서 2% 이하로 떨어지기는 힘들어요. 그러면 한국 금리도 그에 맞춰서 크게 떨어지기 힘들다라는 걸 전제로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한국 기준금리에 대해서 그러면 시중금리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 담보대출 금리나 이런 것들이 코로나 시기에 뭐 정책금리는 1%대도 있었고 2%대가 뭐 평균이었는데 이제는 그보다는요 기본적으로 4, 5%대 담보대출이 일반적이라고 봐야 돼요. 네. 근데 이미 코로나 때 몇십만 호 이상을 코로나 한 50만 호 이상을 코로나 때 이미 당겨서 수요를 소진해 버렸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금리가 올라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경기가 전체적으로 큰 흐름에서 그렇게 빨리 좋아지지는 않는데 무슨 돈이 있어서 그렇게 막 사주겠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짧은 질문에 긴 답변을 한 걸 정리를 하면 네. 이게 단기적으로 지금 뭐 흐름이 바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단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몇 달 오르는 수준의 뭐 변화들은 올 수 있죠. 네. 예. 뭐 당장 그래도 뭐 금리가 더 이상 안 올라간다거나 또는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반기 중에는 뭐 설사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게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뭐 그 심리가 바뀌면서 약간의 뭐 매수세가 붙을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오래 가지 않는다고요. 지난 집값 하락 사이클을 보면 이게 하여튼 주택가격 사이클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지금 사서 몇 달 만에 판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는 한 그러기도 힘들잖아요, 사실. 일반인들이. 그러면 어차피 몇 년 살 집을 고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잠깐 오르는 그 반등 구간에 속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들어갔다가 특히 무리하게 빚내서 들어갔다가 하우스푸어로 전락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2019년에 한 10개월 정도 반등을 했다가 그 이후에 한 4, 5년 정도 이렇게 하락세 내지 약세장에 들어갔는데 그런 현상들이 앞으로도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저는 뭐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부터 한 5년가량은요 계속 큰 흐름에서는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 하락 사이클도 고점을 어느 쪽에 잡기에 따라서 다른데 서울 강남 지역 같은 경우 2006년 말 2007년 초가 고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는 서울 강북 같은 경우는 유타운 바람 불면서 2008년 상반기가 고점이었고 그 다음에 또는 충격이 오고 난 다음에 2009년 10월까지 올랐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찍어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013년, 14년까지는 하락세 내지 조정 기간을 거쳤잖아요. 그러면 그때보다 보세요. 집값이 훨씬 올라 있고 더 중요한 거 이걸 빼먹었구나. 가계부채가 그때에 비하면 2.5배 이상 늘어나 있단 말이에요. 다 빚내서 집 산 거예요, 사실은. 이 소득이 늘어서가 아니고 인구가 늘어서가 아니라 빚이 늘어나서 그 빚으로 이 높은 집값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이 빚은 금리가 높으면 그 빚을 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가계부채 증가율이 굉장히 지금 둔화됐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런 여건에서 금리는
2008년 이후 하락기보다 더 훨씬 높은 상태를 유지할 텐데, 예. 우리가 보통 주식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봉우리가 높으면 골도 깊다고. 이런 상황에서 그때 지난 하락기보다 2008년에서 2013년 정도까지의 하락기보다 짧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네. 길면 길었지, 골이 깊으면 더 깊었지, 짧게 끝나지 않겠죠. 예, 그래서 좀 길게 보시면 좋겠다. 요즘에 또 하나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전세가 폭락을 네. 많이 언급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전세가 폭락이 이렇게 이어지면 그 집값 상승도 그 힘을 받기가 어려운 거라고 봐야 되는 거. 당연히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보통은 이게 전세가가 먼저 떨어져요, 떨어질 때. 그래서 늘 이렇게 이 변곡점에서 전세가가 먼저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전세가가 떨어지면 특히나 최근에 와서는 대부분 막 갭투기한 비율이 되게 높잖아요. 저희 연구소가 화성동탄 아파트를 이 코로나 시기에 이제 거래한 사례들을 이제 분석해 보니까 거의 한 70% 이상이 75% 가까이가 사실상 갭투기를 했더라고요. 70몇 프로요? 네. 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는 게 뭐냐면, 물론 그 아파트는 이제 이른바 연끌족 투기가 이제 집중됐던 지역입니다. 근데 그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집값 10억이라고 하면 전세 한 5억에 뭐 예를 들어서 대출 한 3억 끼고 뭐 이런 식으로 집을 사는 거예요. 자기 돈 2억. 네. 그러니까 그게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위험한 투자예요. 와, 네. 그 사람들은 지금 작살나고 있죠. 곡소리 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게 갭 투기라는 게 결국은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이 적을수록, 즉 매전 갭이 작을수록 이게 어쨌거나 활성화되는 거잖아요. 근데 매전 갭이 벌어지면 투기하기가 힘들죠. 네. 그래서 두 가지 요건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갭 투기가 지난 주택가격 상승기 때 이렇게 승행을 했냐? 특히 2000년대 초중반의 그 상승기 때와 2014년부터 2021년까지의 상승기 때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갭 투기의 승행 정도인데요. 2000년대 초중반에도 전세를 끼는 뭐 그때는 그런 요인가 없었지만 갭 투기가 많았는데, 이게 최근 상승기 때는 갭 투기가 너무 보편화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수십 채씩 막 일반인들도 질렀잖아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저금리. 갭 투기라 하더라도 이게 여러 채를 지르려고 하면 어딘가에서 돈을 빌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저금리 상황에서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1억을 빌려오면 연립주택 뭐 이런 걸 그래도 몇 채씩 그냥 매전 갭을 이용해서 뭐 각 가구당 뭐 1,000만 원, 2천만 원, 뭐 3천만 원 이래 갖고 몇 채씩을 지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저금리였던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매전 갭이 그래서 줄었던 거. 그래서 전세가를 계속 끌어올렸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매전 갭이 상대적으로 주니까 가능했죠. 이게 갭 투기가 승행했죠. 근데 이 갭 투기가 승행했는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지금, 그리고 갭 투기가 집값을 밀어올린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는 이 흐름이 거꾸로란 말이에요. 저금리는 이제 끝났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매전 갭이 줄은 게 아니라 벌어진단 말이에요. 물론 매매가도 떨어져요. 근데 전세가가 더 가파르게 떨어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전세가가 어느 정도 웬만큼 떨어지면 다시 매매가하고 매전 갭이 이제 줄어드는 구간이 나올 텐데, 그거는 금방 나오는 게 아니라 최소 2, 3년은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갭 투기가 승행하기가 힘들어요. 그럼 집값을 끌어올릴 수 있는 동력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고려하면은 앞으로 몇 년 동안은, 5년 동안은 이 집값이 상승으로 가기에는 쉽지는 않다. 구조상. 그래서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요. 제가 뭐 폭락론자, 하락론자 이런 거, 그리고 집값 상승을 바라는 사람들, 뭐 부동산 카페 같은 데서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저를 욕하는데, 그 사람들이 왜 자꾸 이를 악물고 왜 저를 욕하냐 하면 그냥 자기네들 이해관계에 반한 이야기를 해서 그래요. 근데 저는 이게 제 이해관계에 꼭 뭐 부합하거나 이런 거 상관없이 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뭐 여러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적어도 집값이 하락하는 사이클에서는 저 같은 사람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왜? 상승할 때는 상승하는 사람들이 이래저래 뭐 그냥, 저는 어차피
부동산이라는 것을 정책 관점이라든지 매크로 경제와 관련해서 이게 시장의 흐름 그리고 나름 그 기득권 세력들이 내놓는 어떤 정보들을 견제하는 정보를 이야기하는 것에 그치기 때문에 이걸 재테크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예, 근데 자꾸 이걸 뭐 재테크 차원에서 저는 이제 집값 떨어진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는 사람으로 몰아가면서 뭐 재테크 관점에서 너는 야 틀리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물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재테크에 참고했다면. 근데 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어도 하락기일 때는 저 같은 사람 이야기 들으셔야 된다. 저 같은 사람이 신뢰가 안 되면 한문도 교수 같은 분 또는 뭐 이정호 센터장님 그분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자산시장의 흐름을 수십 년 동안 봐오신 분이잖아요. 이런 큰 흐름을 보고 히스토리를 아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셔야 된다고요. 그냥 짧은 구간에 유동성 사이클이 막 정말 저금리에 그냥 이렇게 어떤 그 매크로 경제 흐름을 잘 모르면서 저금리에서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를 할 당시에 거기서 부동산이 계속 달궈진 상황에서 이 어느 쪽이 좋다 이런 식으로 찍어가면서 이렇게 그 이야기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있긴 하죠. 근데 저는 뭐 그분들은 숲 속에서 예, 나무를 볼 줄을 알았던 분들인데 이게 숲의 흐름이 바뀔 때 예, 강물의 물줄기가 바뀔 때는 그분들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상당히 좀 낭패를 당하실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예, 그 지금 국면에서는 저 같은 사람 또는 한문도 교수 같은 분, 이종호 센터장 같은 분 이런 분들 이야기를 그래도 귀담아 들으셔야 된다. 네. 예. 적어도 리스크를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만약 제가 사실은 2013년에 내놓은 책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내놓은 배경이 그때 이제 미 연준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실시했던 양적 완화, 제로 금리 정책을 거둬들이고 이제 서서히 이제 금리를 올리는 국면으로 갈 수 있다고 봤는데 그때 집값은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가계부채는 한국은 계속 늘리고 있었거든요. 다른 나라는 가계부채를 다 축소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그러니까 가계부채 문제가 되게 계속 리스크라고 봤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금리를 올려가는 구간이면 되게 문제가 되는데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어떤 주택 정책에 좀 대다수 국민들이 예, 저렴하고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는 게 아니라 계속 집값을 떠받치게 한 정책들로 일관하는 걸 이제 비판한 책이에요, 사실은 그 책이. 근데 어쨌거나 전망은 대체로 이제 집값이 이렇게 되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 이제 근데 보면 결과적으로는 그게 이제 주택 가격이 바닥에서 사실은 뭐 전망한 책이 되어버렸고 또 결과적으로는 2014년 하반기부터 최경환 부총리, 박근혜 정부 후반에 최경환 전 부총리 들어오면서 이른바 뭐 재건축 시장, 분양 시장 규제 다 풀고 그다음에 대출 규제 다 풀고 한국은행 압박해서 저금리 계속 압박해서 만들고 이렇게 해서 부동산 경기를 무지막지하게 부양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 주택 시장이 이제 달궈지기 시작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제 그 버블을 만들어 버렸는데 그 결과적으로 그래서 제가 틀린 게 됐죠. 근데 뭐 이야기 하다 보니 제 이야기를 자꾸 해버렸는데 그래도 뭐 어쨌거나 나온 이야기니까 마무리 하자면 저는 재테크 차원에서 야 이런 지역 좋으니까 집값 계속 오를 거니까 집 사라 이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사실 그런 이야기를 절대 안 하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2013년에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 흐름이 길어질 수 있겠구나. 달라진 상황에 따라서. 주식 투자에서 기업 상황이 달라지면 제가 모니터에서 이렇게 이야기 하듯이 할 수 있는데 저는 재테크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렇다고 또 사람들이 가뜩이나 안 그래도 이게 지금 막 유동성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집값이 오른다고 제가 볼 때는 순동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언론부터가 저까지 그런 식으로 집값이 오른다는 목소리를 보태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저는 계속 경고하고 견제하는 목소리를 냈던 것이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데 저는 욕먹어도 좋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7, 8년 동안 꾸준하게 계속 묵묵하게 욕먹었잖아요. 욕먹으면서도 제가 뭐 집값 상승할 줄 몰라서 안 했겠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 유동성이 유지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이 목소리를 안 낸 거예요, 가능하면. 예, 오른다는 목소리를. 그냥 정책 논평이나 하고, 뭐, 조언이나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주로 갔던 거죠. 예. 네. 예, 이런 이야기를 참고 삼아 드리는 이야기는. 그런데 제가 지금은 네. 집값 하락과 관련해서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예, 이런 이야기는 지금 귀담아 들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네. 아, 그러니까요. 이게 집값이 워낙 큰 돈이 들어가는 거고, 진짜 이번에 정말 그 22년 초까지만 해도 영끌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고생이 엄청 심하시더라고요. 진짜 그거 갚아내려면 앞으로 막막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그만큼 중요한 일이니까. 제가 아는 뭐 지인 중에 네. 한 분이 인천 송도 쪽에 뭐 분양가 등등 포함해서 한 12억짜리 아파트를 받았어요. 그 젊은 친구인데 그분이 그 초기에 지난해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근데 사실 자기 돈은 한 2억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끌어쓸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저도 이제 뭐 어쨌거나 다른 사람 판단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으니까 걱정이 조금 부담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아니 지금이라도 그냥 계약금 날리고 네, 새 출발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좀 계속 들고 가면 그거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데 이게 자금이 감당이 되고 그분이 소득이 충분하면 제가 그렇게까지는 이야기 안 돼요. 그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빚이 잔뜩 있는 상태에서 집값까지 이렇게 하락하면 이거 인생 한동안 이제 신혼집부에서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사람들이 한동안 너무 고생할 거다.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뭐 한참 고민하더니 뭐 말씀은 맞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이게 일단 그 계약금을 내놓은 게 크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아까워서 이제 못한 거죠. 근데 지금 거기서 거의 한 11억 분양가가 그분이 이제 이런저런 뭐 옵션 같은 거 넣어서 12억이고 분양가가 11억 초반 정도인 걸로 아는데 이미 5억이 떨어졌다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런 게. 그래서 물론 단기적으로 되게 가파르게 떨어졌고 꽤 많이 떨어져서 싸 보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지난 주택 가격 하락기를 보면 이 상황에서도 더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네. 물론 이제 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떨어지는 속도는 좀 줄어들고 좀 완만할 수는 있죠. 여기서 그리고 되게 이미 초기에 많이 떨어진 지역들은 이제 향후에 떨어지는 속도가 좀 둔화될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여기서 추가로 아주 큰 폭으로 더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꽤 완만하게나마 약세를 유지하는 기간이 몇 년 이상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보고 지금 아직 별로 안 떨어졌다는 지역이 있잖아요. 네. 그런 지역들은 이제부터 떨어질 겁니다. 본격적으로 떨어질 거예요. 강남 불패? 제가 지난해 낸 책에서 그런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주식 부동산 가격 하락 5단계 이렇게 해서 이제 시나리오를 제가 제시한 게 있는데 거기서 보면 연끌적 투기가 몰렸던 지역들 아까 화성동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네. 그런 지역들이 먼저 떨어지긴 할 거다. 이게 이제 지난 하락기하고 이번 하락기가 다른 국면이거든요. 지난 하락기는 버블7이라고 하는 그 부동산 핵심 지역부터 먼저 떨어졌어요. 거기에 투기가 가장 심했고 그래서 거기부터가 집값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강남 불패가 초반부터 깨졌어요. 강남 3구가 제일 많이 떨어졌어요. 지난 하락기 때. 근데 이번에는 순서가 좀 다른 게 막판에 이게 이제 주택 가격 흐름을 보면 서울의 핵심 지역들이 그다음 이제 특히 강남 3구라든지 마용성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들이 코로나 시기 초반까지 오르고 먼저 올랐죠. 먼저 오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유동성이 이제 풍부한 상황이니까 이제 오르는 폭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았지만 계속 오르긴 했죠. 근데 여기가 이제 사람들 가격이 너무 높아지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외곽으로 퍼진 거죠. 그리고 특히 연끌족들은 기본적으로 20대, 30대, 40대 전반까지가 되어 보니까 소득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싼 지역들을 찾아서 연끌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았는데 그게 이제 경기도의 이제 뭐 지역들하고 서울의 이제 뭐 강북 지역들 뭐 이런 쪽들이었죠. 근데 그런 쪽은 사실 갭투기가 워낙 성행했기 때문에 거기부터가 먼저 무너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인천 송도 지역에 그 분양받았다고 했는데 거기도 뭐 분양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몰렸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이 먼저 무너집니다. 이게 뭐 10억짜리 집을 자기 돈 뭐 2, 3억 들고 이렇게 투자한 사람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요. 못 버티거든요, 이렇게. 특히 집값이 떨어지고 금리까지 올라 있는 상황에서는 버티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부터 먼저 떨어진 게 맞죠. 그렇다고 그러면 핵심 지역 안 무너지냐? 핵심 지역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핵심 지역. 네. 핵심 지역 두고 보세요. 이게 뭐 강남 불패? 강남 불패는요 2000년대 초중반에도 다 나왔어요. 근데 거꾸로 하락기 때 제일 많이 떨어진 낙폭이 컸던 지역? 그게 강남 3구였어요, 사실은. 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중에 뭐 대표적이었던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게 고점 대비해서 거의 40% 떨어졌는데요. 도곡 렉설도 40%. 네. 그 요즘은 인기가 없지만 예전에 뭐 타워 팰리스 그게 지난 주택 가격 상승 하락 사이클에서 되게 하얘졌는데 그런 건 거의 50% 떨어졌어요. 큰 평수는. 무슨 강남 불패라고요. 강남에는 사람들이 다 현금 박치기 하는 줄 아는데 언론들이 하도 그렇게 이상한 보도를 해서 무슨 현금 박치기예요. 현금 박치기 아닙니다. 저희가 조사해 보면 강남 지역에서도요 빚내서 집 산 사람들 많고요. 결국은 근데 그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산 사람들이 결국은 부담하지 못하면 집을 그 금매물을 내놓으면서 그 집값이 그 집값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이 야 뭐 강남에는 대부분 부자들이어서 그 사람들이 집 안 내놓으면 뭐 집값 안 떨어져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그런 분들이 설사 대다수라 하더라도 전 대다수라고 믿지 않지만 저희가 조사한 분은 절대 대다수가 아니지만 설사 대다수라 하더라도 불과 1, 20%의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산 사람들이 그냥 금매로 내놓으면 그 금매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 주식에서 삼성전자 투자하는데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100만 주가 있다고 치면 100만 주 다 거래되면서 그게 가격을 결정합니까? 100만 주 중에 1%, 2%가 거래되면서 그날 상한가를 가기도 하한가를 가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부동산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가격도 지금은 하락기에서는 특히나 가장 많은 빚을 내서 가장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내놓은 금매 가격이 주택 가격을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연끌족들은 기본적으로 20대, 30대, 40대 전반까지가 되어 보니까 소득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싼 지역들을 찾아서 연끌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았는데 그게 이제 경기도의 이제 뭐 지역들하고 서울의 이제 뭐 강북 지역들 뭐 이런 쪽들이었죠. 근데 그런 쪽은 사실 갭투기가 워낙 성행했기 때문에 거기부터가 먼저 무너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인천 송도 지역에 그 분양받았다고 했는데 거기도 뭐 분양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몰렸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이 먼저 무너집니다. 이게 뭐 10억짜리 집을 자기 돈 뭐 2, 3억 들고 이렇게 투자한 사람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요. 못 버티거든요, 이렇게. 특히 집값이 떨어지고 금리까지 올라 있는 상황에서는 버티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부터 먼저 떨어진 게 맞죠. 그렇다고 그러면 핵심 지역 안 무너지냐? 핵심 지역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핵심 지역. 핵심 지역 두고 보세요. 이게 뭐 강남 불패? 강남 불패는요 2000년대 초중반에도 다 나왔어요. 근데 거꾸로 하락기 때 제일 많이 떨어진 낙폭이 컸던 지역? 그게 강남 3구였어요, 사실은. 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중에 뭐 대표적이었던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게 고점 대비해서 거의 40% 떨어졌는데요. 도곡 렉설도 40%. 그 요즘은 인기가 없지만 예전에 뭐 타워 팰리스 그게 지난 주택 가격 상승 하락 사이클에서 되게 하얘졌는데 그런 건 거의 50% 떨어졌어요. 큰 평수는. 무슨 강남 불패라고요.
강남에는 사람들이 다 현금 박치기 하는 줄 아는데 언론들이 하도 그렇게 이상한 보도를 해서 무슨 현금 박치기예요? 현금 박치기 아닙니다. 저희가 조사해 보면 강남 지역에서도요 빚내서 집 산 사람들 많고요. 네. 결국은 근데 그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산 사람들이 결국은 부담하지 못하면 집을 그 금매물을 내놓으면서 그 집값이 그 집값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이 야 뭐 강남에는 대부분 부자들이어서 그 사람들이 집 안 내놓으면 뭐 집값 안 떨어져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그런 분들이 설사 대다수라 하더라도 전 대다수라고 믿지 않지만 저희가 조사한 분은 절대 대다수가 아니지만 설사 대다수라 하더라도 불과 1-20%의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산 사람들이 그냥 금매로 나누면 그 금매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 주식에서 삼성전자 투자하는데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100만 주가 있다고 치면 100만 주 다 거래되면서 그게 가격을 결정합니까? 100만 주 중에 1%, 2%가 거래되면서 그날 상한가를 가기도 하고 하한가를 가기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부동산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가격도 지금은 하락기에서는 특히나 가장 많은 빚을 내서 가장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내놓은 금매 가격이 주택 가격을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장님 정말 단순하게 계산해서 막 고점에 찍었던 강남 아파트 뭐 30억짜리는 40% 떨어지면 18억, 50% 떨어지면 15억 뭐 이런 식으로도 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지금 생각하면 되게 사람들이 상상이 잘 안 되죠. 안 되죠. 그럼 지난 세월에는 상상이 됐겠습니까, 처음에? 네. 근데 그렇게 갔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엄마 아파트 16억 하던 게 9억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16억에 산 사람은 그 9억까지 떨어질 줄 알았겠어요? 떨어질 줄 알았으면 16억이 안 샀겠죠. 9억에 샀겠죠. 네.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번 하락 사이클은 한편으로 더 안 좋은 게 지난 하락 사이클은 인구 구조 측면에서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이미 2017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2020년부터는 전체 인구가 지금 자연 인구가 감소하는 시기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다가 지금 향후 한 3, 4년, 4, 5년 동안은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주택 수요 연령대의 핵심적인 연령대가 어디냐면 30대 후반, 40대 전반, 50대 전반이란 말이에요. 이 3개 연령대 가구 수가 가파르게 줄어들어요. 그러면 누가 집을 사주냐는 거죠. 언론에서 또는 뭐 이런 부동산 뭐 재테크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궤변을 늘어놓는 게 인구가 줄어도 가구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집 살 사람들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늘어난 가구 수가 어떤 사람들이냐고요. 1인 가구가 대부분이거든요. 1인 가구는 2인 가구 이상 평균 소득의 40%밖에 안 됩니다. 소득 수준이. 그리고 대부분 소득이 없어서 지금 결혼을 못하고 있는 미혼 남녀이거나 또는 집장만을 못해서 결혼을 미루고 있는 결혼 남녀이거나 미혼 남녀이거나 또는 고령화에 따라서 홀로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무슨 뭐 지금 서울에 10억씩 넘어가는 그런 아파트를 사줄 수 있는 수요가 된다고요? 그 사람들이 물론 10억 넘는 아파트에 살고 싶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유효 수요가 아니에요. 금융위기 동반되는 유효 수요가 아니거든요. 코로나 시기에는 저금리 상황이다 보니 빚을 땡겨와서 원래는 실수요가 아닌 사람들이 그렇게 빚을 땡겨와서 투기적 가수요가 넘쳐나는 시기가 됐어요. 이제는 그것도 끝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 가구가 늘어났는데 그런 가구가 집을 사주겠냐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게 패턴을 보면 언론에서 자꾸 이게 고령화되면서 이 패턴이 바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통계청 가계자산조사 이 통계를 보면 하나도 안 바뀌는 게 뭐냐면 우리가 결국 50대까지 부동산을 사다가 60대부터는 부동산을 줄여가요. 그게 여전히 가장 최근 통계까지 2021년 통계까지 뚜렷하게 그 패턴이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늘어나는 가구 수는 고령 가구란 말이에요. 65세 이상 고령 가구예요. 이 사람들은 집을 사주는 수요가 아니라 파는 수요예요. 줄여가는 수요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하락 사이클에 한 뭐 4, 5년 정도 지나면요.
예, 인구구조 충격이 본격화되는 시기와 맞물린다는 측면에서 저는 잘못하면 2021년 그 집값이 예, 역사적 고점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예. 그러면은 정말 핵심 입지 부동산이 아니라면 네. 웬만한 거라면은 그 말씀해주신 주식이나 네. 2차 전지나 이런 쪽이 좀 더 유명한 성장세로 봤을 때 저는 그래서 이야기하죠. 예, 음. 그냥 2차 전지에 5년 동안 투자해서 네. 예, 실컷 수익 내고 그렇게 해서 자산이 몇 배나 커질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몇 배로 커진 게 정상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섹터 평균이 기본적으로 최소 한 5배, 10배씩 5배는 커질 거니까. 그러면 한 5배, 그냥 섹터 평균으로 한 5배 커진다고 보자고요. 네. 그러면 5배 커지면 그거 가지고 나중에 충분히 저렴해졌을 때, 예, 예, 자기 빚 부담 없이 그냥 자기 소득 수준에 맞춰서 또는 자금 여력에 맞춰서 그냥 그렇게 집 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왜 지금도 여전히 예, 집값이 빠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제가 볼 때는 많은 지역의 집값이 비싸거든요. 엄청 비싸거든요. 네, 그런 집값을 왜 무리하게 이렇게 사려고 하나. 네. 예, 그런 제가 볼 때는 여전히 되게 위험한 구간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강남 불패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실은 뭐 이게 가능하면 공간을 별로 안 갖고 있으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저희 회원들이 저를 오프라인에서 되게 많이 보고 싶어 하셔서 또 투자 공부방 같은 걸 좀 개설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울 강남역 쪽하고 청담역 쪽에 이제 저 유튜브 스튜디오하고 연구 사무실 겸 뭐 투자 아카데미 공부방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그 공간을 구해보니까 와 무슨 둘 다 평균 시세가 매매가가 한 20억 정도 돼요. 오피스텔인데 20억짜리 오피스텔 시세 20억짜리라고 하는데 뭐 제가 여러 건을 봤는데요. 막 대출이 막 13억, 15억, 17억 뭐 이래요. 오피스텔 쪽은 대출 규제도 느슨했잖아요. 그렇게 다들 들고 있다고요, 지금. 네. 그런데 이렇게 강남이 무슨 못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 한 사람은 제가 보니까 뭐 의대 교수인 사람도 있고 뭐 또 강남의 다른 지역에 또 뭐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분명히 아니긴 한데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다 빚지고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부담이 안 될까요? 네. 네. 그냥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게. 강남 불패 아닙니다, 절대. 네. 네. 그러니까 부동산에 정말 큰 돈을 넣는 거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다음번에 또 인구 구조적인 문제도 봉착을 네. 하니까요. 네. 그리고 2차 전지 이런 성장성이 있는 그런 좋은 곳들도 많으니까 눈을 또 넓혀봐야겠네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소장님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러면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좀 하고 싶으신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뭐 집값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또 유튜브 조회수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니까. 근데 사실은 저는 되게 뭐 어떨 때 집값이 계속 그 상승 사이클일 때는 저도 참 되게 자괴감을 많이 느껴요. 뭐냐면 저는 가능하면 가계부채 다이어트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집값도 가능하면 좀 너무 과도하게 상승하는 걸 상승하는 흐름을 좀 이렇게 막아서 그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 주거비에 크게 부담 안 느끼면서 그러면서 그 부동산에 묶여 있는 돈들이 생산 경제로 흘러가서 생산 경제가 활발하게 성장하고 그러면서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꿈꾸거든요. 근데 이제 15년부터 특히 박근혜 정부 때 이제 빚내서 집 사라 정책, 그게 본격적으로 나오고 나서 불붙기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의 거듭된 정책 실패, 특히 그 다주택자 규제는 올가매면서 코로나 시기에 뭐 실수요자라는 명분으로 총선 앞두고 그 젊은 친구들 무주택자 신혼부부 청년 세대에 대해서 무제한적인 정책자금 풀어가면서 그렇게 연끌적 투기를 사실상 부추긴 거. 그거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어쨌거나
그런 상황에서 예, 어쨌거나 집 사는데 집 매수 주택 매수 대열에 끼지 못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을 분들, 예, 심정을 생각하면 저도 되게 속상하고 그분들한테 어쨌거나 되게 예, 미안한 마음이 있죠. 예, 그리고 저는 사실은요, 뭐 자금 여력으로 따지면 제가 서울 평균 집 한 10채는 살 수 있는 예, 수준의 자금은 충분히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집을 아직도 안 사고 있거든요. 안 사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예,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냥 제가 어쨌거나 저 때문에 제 말 믿고 안 샀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 그냥 도의적인 차원에서라도 저라도 집을 계속 안 갖고 있는 게 예, 맞겠다 싶어서 안 갖고 있어요, 아직도. 예. 그래서 안 갖고 있지만 그리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 집값이 오르는 통에 막 투기하는 것이 거의 정석인 것처럼 돼 있고 예, 그렇게 해서 땀 흘려 일하지 않고 자기가 노력하거나 또는 자기의 어떤 재능을 발휘해서 정당하게 뭘 이렇게 버는 것들은 소홀히 하고 예, 뭐 눈치 빠르게 뭐 저금리에 돈 빌려서 그렇게 투기해서 뭐 집으로 돈 벌었다 이런 사람들이 예, 집 못 산 사람들을 벼락거지라고 놀리고 조롱하는 이런 세태. 그런 세태를 막지 못한 데 대해서 어쨌거나 한때 영향력이 꽤 있었던 사람으로서 부동산 시장에서 대해서 그런 세태를 막지 못한 게 되게 좀 자괴감을 많이 느끼죠. 예. 그래서 무력감도 많이 느꼈어요. 적어도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는.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집값 떨어지는 게 좋습니다. 예. 이건 뭐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어떤 방송에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KBS 홍상훈의 경제쇼 나가서 뭐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집값이 떨어지고 뭐 건설사 PF 문제되고 이러니까 주택시장 위기 아니냐고. 그거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위기죠. 아니 대다수 국민들 입장에서는 집값이 예, 아직도 여전히 높은데 지금 하락하고 있는 것은 좋은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집값이 너무 올라서 결혼도 미루고 있고 애도 결혼을 한 사람들은 연끌족들 무리하게 빚낸 거 그 이자 갚느라고 예, 생활비 아끼다 못해서 애 낳는 계획까지 줄이고 있고 그래서 연끌족 불황, 연끌족 저출산 현상이 지금 오고 있는데 예, 이게 뭐가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고요. 집값이 떨어져야 사실 그나마 그래도 젊은 친구들이 빨리 집장만 해서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예. 그래도 아이들을 낳아 기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집에 이렇게 돈 많이 쓰고 이렇게 이자 잔뜩 해서 월급으로 500만 원 벌어서 300만 원을 이자 갚는 데 쓰고 있으면 빚 갚는 데 쓰고 있으면 어떻게 미래를 기약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집값 빠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한국은 어쨌거나 금융시스템 위기까지 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아직은. 네, 적어도 아직은. 왜냐하면 집값이 많이 올라 있는 상태고 그 LTV 비율이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일금융권은 낮게 잡혀 있기 때문에 웬만큼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은행권은 금융시스템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예, 그런 위험으로부터는 상당히 차단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저축은행이든 증권사든 PF 뭐 무리하게 한 뭐 건설사든 이런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예, 무리하게 과욕을 부린 책임을 지는 거죠. 연끌족들도 물론 뭐 정책적으로 정부가 뭐 제대로 이렇게 이 제도나 정책을 제대로 못한 문제도 분명히 있죠. 정치권이 부안해동해서 그런 젊은 친구들한테 포퓰리즘적으로 이렇게 예, 대출 이자 깎아주고 전세 자금 대출 늘려주고 계속 전세 보증보험 해줘서 막 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전세 들게 하고 뭐 이렇게 한 책임이 있죠, 분명히. 있으나 하지만 또 본인들 스스로의 과욕을 부린 책임도 져야 되는 거예요. 예. 자기가 집값 올라서 돈 벌었으면 그거 뭐 자기가 사회에 환원할 거였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런 어떤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 나오겠지만 또는 어떤 섹터나 주체가 나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은 지금보다도 훨씬 많이 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꾸로 진짜
주택시장의 위기는 사실은 일반인들, 가게의 관점에서 보면 코로나 시기였죠. 가뜩이나 올라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집값이 올라버리면 60%, 70%, 막 100%씩 올라버리면 그게 위기 아니에요? 한국, 당장은 집을 사놓고 부동산 부자들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집값이 오르면 우리 젊은이들이 집장만을 못해서 애를 못 낳고 집단 절멸 상태로 가는데요. 그런 걸 어떻게 좋다고 할 수가 있냐고요. 그리고 그런 거에서 편성해서 예, 자기는 집 샀다고 그리고 돈 벌었다고 예, 집 못 산 사람들 벼락거지라고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 그게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최소한의 공동체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인가요? 예. 그런 사람들이 만약 무리하게 빚내서 다주택 투기를 했다면 그런 사람들도 사회적으로 예, 큰 코 다치는 경험을 해봐야죠. 그래야 우리가 사회 전체적으로 학습을 하고 아 이렇게 무리하게 예, 빚내서 무리하게 투자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걸 깨닫는 시기가 있어야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지금 들어오고 나서 한결같이 계속 내놓는 대책이라는 것들이 계속 또다시 빚내서 집 사라 정책을 쓰고 있고 온갖 이제 집값 떠받치기 정책을 펴고 있는데 저는요 저거 문제라고 봐요. 예. 도대체 좀 멀리 내다보고 국민의 주거 생활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정책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뭐가 있나요 지금? 아니 정부 돈으로 LH공사 돈으로 지금 예, 미분양 물량 매입해 준다고 그러잖아요. 예. 원진영 장관이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 했대요 보니까. 예? 내 돈이면은 그렇게 안 산다는. 내 돈이면은 그렇게 LH 직원이 그렇게 사겠냐고. 그 말이 맞아요 한편으로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거꾸로. 그렇죠. 왜냐하면 아니 LH공사는 그래도 분양가에서 12% 깎아서 산 거예요. 비싸다고 하는데도. 그 사주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이야기지만 예. 아니 미국 같은 나라에서 미분양 물량 났다고 그걸 예, 공화당이 나서서 예? 시장 원리를 그렇게 그토록 강조하는 공화당이 나서서 미분양 물량 매입해 준다고 누가 그래요. 근데 한국에서는 말만 나오면 시장 만능주의 외치는 이런 그 국민의힘 정부가 한다는 짓이 미분양 물량 매입해 주는 거잖아요. 예? 공공의 돈으로. 예. 그런데 그 12% 깎아 산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정부가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특례보금자리론.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걸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주택자, 실소유자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무주택자, 그 다음에 신혼부부, 젊은 층들은 상대적으로 소득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코로나 시기에 그 저금리에서도 집을 못 샀던 사람들이라고요. 예. 그 사람들한테 대출. 자, 대출을 해줄게. 그 다음에 금리 부담 상대적으로 좀 낮춰줄게. 그래도 4%대예요. 낮춰줄게. 소득 제한 철폐해, 소득 기준 철폐해줄게. 예. 집 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예요, 그러면? LH공사는 분양가에서 12% 깎아서라도 사게 하는데, 이거는 정부가, 야, 대출 얼마든지 해줄 테니, 야, 지금 제값 주고 집 사라 이거잖아요. 그러네요. 이건 뭔가요? 아니, LH공사가 12% 깎아서 하는 건, 이건 지 돈이면 그렇게 하겠냐고 그러는데, 원희룡 장관한테 제가 묻고 싶어요. 그러면, 자기 돈이면, 그럼 지금 무주택자들 소득도 잘 안 되는 사람들한테 그 온갖 대출 규제 풀어지면서 그거 빚내서 집 사라고 하는 게 제정신이냐고요, 정부가. 안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더 드리고 싶어요, 사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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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정도 하십시다. 네. 그래서 그냥 제 취지는요, 어쨌거나 많은 분들이 예, 저렴하고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 부동산 정책 또는 좋은 부동산 시장 구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네. 예를 들면 선분양제를 후분양제로 바꾸는 거. 아까 제가 인천 송도에 11억 분양받았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그게 선분양제가 아니라 후분양제여서 한꺼번에 11억을 조달해야 됐으면 그거 살 엄두를 냈겠냐고요. 그 선분양제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렇게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기 되게 좋은 구조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돈이 없는데도 예,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나중에 집 오르면 내가 적당히 중간에 프리미엄 받고 팔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그 분양을 받았겠냐고요. 후분양제면은. 선분양제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 선분양제는 1970년대, 80년대에 우리가 예, 이른바 인구가 급성장하고
한편으로는 수도권 집중이 일어나면서 도시화가 급속하게 일어나는데 주택 공급은 부족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할 때, 예, 건설 자본이 축적이 안 돼 있을 때, 그때 이제 국민들 분양 대금을 가지고 건설업체들이 분양하고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분양받는 그런 구조였어요. 네. 그때는 나름의 필요성이 있었죠. 그래요. 근데 지금 뭐 건설업체들 자본이 없습니까? 자금이 없습니까? 무슨 뭐, 예, 주택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까? 예. 공급량 계속 늘려도 주택 보유율 안 올라가잖아요. 다 다주택 투기자들한테 돌아가고. 네. 예, 이런 상황에서 왜 선분양제를 우리가 시대착오적인 선분양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냐는 거죠. 계속 이렇게 투기 어떤 사이클이 돌아가면은 계속 투기의 어떤 지렛대 역할을 하는 그런 구조들을 바꿔줘야 돼요. 역대 어떤 정부도 이걸 못 바꾸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게 답답한 겁니다. 이런 걸 바꿔줘야 돼요, 정말로. 네. 아, 이 소장님 지금 진짜 어떻게 이게 뭐라고 하지? 추임새를 넣어야 될까? 이게 너무 마무리하시죠. 너무 맞는 말씀이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데 정말 이 시청하시는 분들이 마음 깊이 많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또 마음이 있으신지 아실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 인터뷰 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대인 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